일본 연합함대의 상징 야마모토 이소로쿠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내 목을 걸고 사퇴를 외쳤었는데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그 시청자 댓글 보셨습니까 우리 네 분? 일부러 안 봅니다. 굉장히 신박한 댓글이 있었어요. 이소로쿠랑 심소롱유령이랑 닮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의외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보시니까 좀 닮았다는 좀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심소령이 훨씬 잘생겼죠. 그거는 뭐 비교 불가인데 이게 닮은 쪽이냐 아니냐 요 정도만. 그래도 심소령님은 나으신 편이에요. 네. 저는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닮았다. 100%입니다. 네. 옷 바꿔 입고 코스염 붙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3일 뒤에 과다카날에 있는 새로운 비행장 쿠군 비행장에서 미 육군 항공대 항공기들이 쫙 떠올랐다면서요. 여기서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운이 다했습니다. 이제 일본군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선 시찰을 나갑니다. 그거를 미군이 알아채버린 거죠. 작전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허가까지 맡았던 정말 비밀 작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모전에서 탈탈 털어놓고 나서 최고의 브레인마저 제꼈다는데요. 네. 자, 일본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야마모토 제도 대신 신임 사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왠지 일본 육군에서 해군보다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제 과달카날 전역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 육군에서도 이제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우리가 해군이 계속 팽창하는 걸 쫓아가면서 그 뒷바라지 해주는 데 신경을 썼는데 야 이게 맞는 거냐? 우리도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막 불 끓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도조가 총애하던 작전통 하토리 타쿠시로가 작전과장으로서 이때 새로운 방향 전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토리 타쿠시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과 정면 승부라는 거는 무리다. 저렇게 강력한 미국이 이제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대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붙다가는 족족 다 우린 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전선에서는 이제 수세로 돌아서서 딱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최대한 방어 태세를 갖춘 사이에 약한 적, 바로 중국과 영국을 중국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영국은 버마 전선에서 확실하게 두들겨 패갖고 얘네들 먼저 전열해서 이탈시키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1945년, 46년 이때쯤에 미국에 대한 반공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최대한 수세로 돌아서서 네. 우리가 힘을 아꼈다가 이걸 갖고 반격에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전. 근데 이것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오판 아닐까요? 미국이 우리처럼 맨손인 줄 아는 거야. 그렇죠. 아따거 뭐 이렇게.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그런 펀치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좀 착오였죠. 근데 어쨌건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는 절대 국방권이라는 새로운 방어선을 만들고 여기를 어떻게든 지켜내자 이런 방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절대 국방권?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독특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해요. 요건 방금 뭡니까? 수사.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거다. 따옴표. 따옴표. 이건 또 저기 영어 유치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야미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많이 쓰죠. 그죠? 네. 저도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습관이 약간 들어가지고 절대는 수사다. 수사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키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왜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천황 왕의 상태가 좀 메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이제 계속 지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신경 과민의 이제 우울증을 대단히 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운송 선당 움직임 하나하나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쟁 지도에서 의욕을 많이 상실한 상태인데 무에서 일본 왕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일본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일대 방비를 강화하고 전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략적 공세를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공세도 하지만 수세도 하면서 소모전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과달카날 인근의 솔로몬에서만 무려 한 7,000대 정도의 비행기를 손실을 할 정도로 엄청난 소모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을 실질적으로 막을 힘이 없고 이제는 미국이 뭔가 반격을 해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사실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거고 하나는 외교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왜 하필 과달카날 끝나고 나서 절대 방어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43년 9월에 와서 만들어졌을까 놓고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수단 중 하나인, 그러니까 축 중 하나인 외교 노선이 이제 거의 파탄 지경에 빠집니다. 유럽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주축국이 계속 승승장구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42년 말부터 변하거든요. 42년 11월에 독일이 북아프리카에서 엘 알라메인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영컨대. 그때 처칠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엘 알라메인 이전까지 우리한테 승리는 없었고 엘 알라메인 이후에 우리한테 패배는 없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43년 2월에 독일이 또 한 번 스탈린그라드에서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독일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붙었을 때 가장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커다란 패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승패의 전환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해 맞았는지 2월 2일 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났어요. 근데 2월 18일 날 괴벨스가 그 유명한 총력전 연설을 이때 합니다. 그러니까 괴벨스가 나와서 전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총력전 연설을 보름 만에 했다는 건 그만큼 독일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1942년 말부터 1943년 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패의 전환점이 됐을 거예요. 롤러코스터 꼭지점 찍고 득득득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군사적인 거밖에 없어요. 근데 군사적인 걸로 막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뭔가 시간을 끌으면서 없어진 전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이제 확보하려는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라는 거는 수사고 정치적인 수사고 현실적으로는 결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괴벨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스탈린그라드가 패배하고 나서 사실 독일 사회에 좀 동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벨스가 TV 앞에 나와서 뭐 그거 영화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괴벨스가 그렇게 했던 건 총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일 국민들을 뭐 결집시키고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게 셌는데 일본은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아니라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절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구나. 왕정과 공화정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일본 왕한테 어떻게든 해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내 편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포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절대 국방권이라고 해가지고 저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정도를 해가지고 뭐 예컨대 이게 마지노선이야 여기 뚫리면 안 돼 할 때는 저렇게 크게 안 하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마 전선 자체가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중국군한테 보급을 하는 루트인데 저 루트도 지금 있는데 이 태평양 쪽 루트까지 다 지키겠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런 걸 왜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요 시기에 1943년에 나왔던 대동아 회의라는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도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쨌든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1943년 말에 대동아 회의를 개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 또 일본의 동맹 국가들의 이제 이 지도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실은 괴뢰 정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괴뢰 정권을 세웠고 중국에도 일본 점령 지역을 해서 난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괴뢰 정부가 있었고 플러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인도에 있었던 망명 정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인도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하는 데인데 거기 또까지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회의에 또 한국에서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지만 또 일본의 전쟁의
협력한 부일 협력자라 아주 유명한 이광수 최남선이 또 거기에 조선의 대표로 또 참여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에 이게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초기에는 좀 먹힌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아시아를 지킨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일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 프랑스 나가고 네덜란드 나가는데 일본이 도와주니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40년, 41년의 요때 상황인데 네. 일본이 점령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구관이 명관인가? 얘네 더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 내에서 특유의 자기들의 인종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을 강제 병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맨날 얘기는 내선일체 하잖아요. 나이션 이따이 해가지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컸어요. 그 조선에서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내선 간의 결혼을 권장한다. 맨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빌라이즈드고 저 사람들은 언시빌라이즈드이기 때문에 언시빌라이즈드를 시빌라이징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방식의 생각이 동남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개인들을 문명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늦게 했을까? 회의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절대국방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일본의 최초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점 확장시켜가지고 결국 이렇게 화를 불러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회의나 이런 부분, 대동아 공약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정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해보고. 초반에 너무 이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고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얘기는 했죠. 했는데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죠. 회의하고 뭐 정책적으로 뭐 예. 이 회의를 도조 히데키가 주도를 했고 큰 잔치처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수상하고 같은 반열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 초대받았어. 네. 아니 어떻게 보면요. G20 정상회의 뭐 이런 것처럼. 아시아에서 아시아 리더들만 모인 첫 번째 회의예요. 문제는 그 리더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근데 그 리더가 어느 정도 급까지도 온 거예요? 일본이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일본도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네네네. 대표적인데 필리핀은 이미 미국이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해서 침공하기 전에 필리핀 자체의 의회도 만들고 해서 독립을 시켜주기 위한 이게 다 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총독부 만들고 조선이나 타이완처럼 강제로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괴뢰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뢰 정부의 수반들을 데려가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쇼를 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9월달에 이탈리아가 날아떨어지고 7월, 8월에 이제 쿠르스크에서 완전히 이제 독일군이 거의 이제 뭐 수세로 몰리게 되는 시타델 상황에서 완전히. 더 이상 기존의 어떤 축구국의 어떤 묶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연합군과 대응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프레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백인과 아시아인, 뭐 서양과 동양의 대결로 가자. 약간 이런 이념적인 거를 이때부터 정말 주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동의를 하면서도 동남아를 묶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일본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부에 대한 정당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우리 지금 하고 그렇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 보통 이게 국제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상회의 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진짜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지만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한다? 오, 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게 이제 1966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강요회의가 한국에서 열려요.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첫 번째 열린 세계적인 강요회의예요. 그때 국민들이 오, 한국에서 세계적인 강요회의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이 지금 전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일본이 언론은 통제돼 있고 이럴 때에 뭔가. 아시아의 지도자들 딱 모여가지고 야, 아직 탄탄하구나. 걱정하지 말자. 근데 사실 그 뭐 맨인 블랙 영화 보면
요만한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쭉 주마우비 보면 구슬 안에 애들이 막 살고 있고 이렇잖아요. 물론 지금 얘기한 것은 나름 그래 우리 아시아인들이 힘을 합쳐서 저 서양 세력에 맞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인들 중에는 우리가 초대돼서 여기서 대표로 가네? 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요만한 구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만한 구슬도 사실은 육군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군은 이제 무너진 상태고. 해군의 생각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군은 과달카날에서 이제 진 다음에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1단 작전, 미드웨이 일대 공격으로 시작된 2단 작전에 이어서 이제 3단 작전으로 이행하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3단 작전의 방향을 갖다가 2단 작전은 우리가 앞에 나서서 미드웨이 하와이 쪽으로 쳐들어가서 미 함대를 갖다가 경멸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다시 턴백을 합니다. 전쟁 전부터 구상해왔던 점감 요격 작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하겠다? 네, 이제는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와서 치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투르크완초였습니다. 일본 연합함대의 이 남태평양의 핵심 기지가 바로 투르크완초에 있었는데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군은 남태평양의 이 섬 주변의 이 바다상에 9개의 요격대를 갖다가 설정해 놓습니다. 요격대 안으로 이제 미군의 함대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투르크완초에 있는 연합함대 세력과 이 섬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기지항공대가 합세를 해갖고 이 미 함대를 갖다가 공격하고 끌어들여서 소모시키고 마지막 결전을 여기서 치러갖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미국 함대의 세력을 꺾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나 계획은 그럴듯해요. 그렇죠. 아니 웃긴 게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일까 하지만 이전부터 봤던 분들은 이게 완전 박살 완전 박살 이후잖아요 지금. 근데 뭐 갑자기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아니 근데 함대가 다 날아간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침을 바꾼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항모 기동부대는 거의 이제 세력이 바닥으로 기어갔으니까 이제 기지항공대가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이 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 불침항모, 이 섬들 기지에 배치된 이 항공기들이 합세하지 않으면은 미군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섬들을 포기하라는 육군의 방침이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죠. 일본은 이 작전에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작전명을 갖다 붙입니다. 바로 제트. 네, 뭐 제트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쓰시마 해전에 도고헤이아치로 해독이 제트 깃발을 내걸고 승리했다는 이 이유로 거의 전설과도 같은 비장의 결의를 나타내는 표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일본 하면 다 마징가 제트 뭐 그런 거. 근데 왜 그러면 시작은 왜 제트예요? 마지막이라서? 결사항전? 그러니까 끝 마지막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 이런. 알파벳이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쾌골조로? 어쨌건 일본 해군의 이 제트 사랑은 엄청난데 바로 이 제트 이름을 붙인 제트 작전을 그래서 얘네들은 구상을 하고 이건 야마모토가 살아있을 때 벌써 기획을 했어요. 군령부에서. 이 투르크완초의 이 연합함대 세력들이 이 주변 기지항공대와 합세를 해서 일본 해군의 전운을 걸고서 다시 한번 점검요격 작전을 실행한다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9월에 나온 절대국방권 구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충돌해요 근데? 절대국방권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투르크완초입니다. 이거 여기가 길버트 제도, 마셜 제도인데 절대국방권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고 캐롤라인하고 마리아나를 포함을 하는데 마셜 제도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에 있는 기지항공대를 다 떼버리고 그럼 그 항공기들 없이 어떻게 미군 함대를 상대할 것이며 여기다가 전선을 그어버리면은 투르크완초가 바로 절대국방권 안쪽이 돼버려요. 최전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켜낼 이런 공간의 여지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해군은 계속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왕 앞에서 절대국방권이라는 걸 인정은 하겠으나 우리의 실질적인 작전 준비는 기존의 이 제트 작전에 입각해서 하겠다라고 계속 나가게 됩니다. 해군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도 결국은 수사에 불과한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국방권이라고 써 있지만은 해군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너무 코앞이라
병력으로 막기가 애매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넓혀서 여기를 절대 국방권으로 하겠다라는 심산이 있었던 거죠. 네, 군사적으로도 이게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항공모함이 다 털리고 나니까 다 털렸잖아. 네, 이제 말 그대로 항공기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볼 상황이고 항공기지를 다 포기하라는 건 이제 차포 떼고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군력은 어떻게 보충을 해요? 나름의 방책은 취합니다. 이미 많은 항공 세력이 이 솔로몬 제도의 소모전을 통해서 소모가 됐기 때문에 남은 전력들을 최대한 박박 긁어 모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남아있는 항모 세력들을 하나의 제1항공함대를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1943년 7월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이 안으로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가급적 결전이 올 때까지는 이 부대는 끝까지 아껴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새롭게 믿고 있었던 것이 일본이 전쟁 초기에 있었던 구식 항공기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예하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형 항공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로센이 처음에 나왔지만은 그 시절에도 97식이나 99식 항공 함폭들이 여전히 쓰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바퀴도 못 접는. 그리고 이제 엔진도 100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속도가 빌빌빌빌 가갖고 계속 미국 전투기에 떨어지는 그런 걸로만 상대해 오다가 이제는 일본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바로 독일의 기술을 받아갖고 새로운 전투기들, 새로운 폭격기들을 쏟아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엔진의 업그레이드였는데요. 일본은 이 엔진 기술이 뒤져갖고 미국은 파워가 세고 그렇죠. 일본은 미국은 약간 워낙 엔진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대출력 엔진을 만드는데 일본은 그런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독일의 이 선진적인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와중에도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근데 제가 여기서 최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시기에 200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제를 예를 들어보면 일단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양산 타입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스펙 다운이 없어요. 스펙 다운이 없는데 똑같은 200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한 일본 전투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프로토타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형으로 가면 전혀 이게 왕창 스펙이 엄청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이게 독일의 DB601 엔진, 이게 초기에 우리 잘 아시는 이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에 탑재됐던 그 엔진을 라이센스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게 순행식 엔진이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이제 부품의 가공 수준이 떨어져요, 일단. 가공 수준이 떨어지고 품질 관리가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쓰여야 될 고급 연료들. 독일은 합성 연료를 갖다가 생산함으로써 초기에는 이제 고급 단가의 아주 훌륭한 연료들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출력을 다 뽑아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이 저질 연료를 갖다가 넣으니까 그만큼의 이게 나오지도 않고 또 그렇게 출력을 높여서 돌리다 보면은 어딘가 자꾸 고장이 나갖고 이제 가동되는 시간보다 이제 안에서 고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 기술 수준을 그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휘발유를 주유를 하러 가면 고옥탄가 휘발유는 비싸잖아요. 고급 휘발유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고옥탄가인 거죠. 네. 저는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고옥탄가의 휘발유가 왜 더 비싸고 왜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옥탄가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가솔린 엔진에 있어서는 노킹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솔린은 연료를 섞은 공기를 갖다가 이 실린더 안에 주입시킨 다음에 이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압축을 해서 이게 딱 정점에 올라왔을 때 전기 스파크를 팍 튀겨져갖고 뻥 터뜨려서 그 힘으로 밀어내 주는 것이 바로 가솔린 엔진의 원리인데 혹시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저도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압축이 되다 보면 안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면은 옥탄가가 낮은 연료는 전기 스파크를 튀겨주기 전에 터져버려요. 디젤 엔진처럼.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다가 퐁퐁퐁퐁 터져버리니까 그게 땅땅땅땅 때리는 소리 때문에 그걸 노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 출력에 악영향이 미쳐지겠죠. 충분히 압축한 상태에서 적시에 우리가 원할 때 터져줘야만 출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 연료가 안 좋으면은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보게 되는 거죠. 충분한 압축 후에 점화 과정을 터져서 빵 터져야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고옥탄가는 뭐예요? 옥탄가는 그걸 설명하려면 화학식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산소는 아니고 뭐 이제 압축 저항성이 큰 화합물들이 있어요. 그 화합물들이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냐 그 비율을 갖고 우리가 옥탄가를 계산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압축을 했을 때 충분히 압축되도록 버티게 해주는 게 고옥탄가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급 휘발유를 넣는다는 건 엔진이 충분한 힘을 해줄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게 고급 휘발유군요. 그렇죠.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우리가 페모사나 네. 포모사 같은 이런 엔진들은 압축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저옥탄가 연료 쓰는 것들은 압축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터질까 봐. 그러면 그런 차에다가 일반 휘발유 쓰면 성능 발휘가 안 되는 그러면 그게 막 압축돼서 빵 터지는 이게 강한 압축을 주는 그 페라땡이나 포르땡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저옥탄가유 일반유를 넣으면 빵 올라오다가 푸붕 이런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그 소리가 차 노킹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땅땅땅땅 그러면. 소리라고 해서 전 이제 들어본 노킹이라고 적이 없어요. 고옥탄가가 필요한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 모든 차가 저옥탄가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노킹 때문에 이렇게 갈 때 차가 달달달달 소리가 나요. 트럭에서 나는 달달달 소리. 네, 그 노킹 소리가 바로 이 휘발유의 질 때문에 나오는 거고 사실 다른 나라를 가면 이 옥탄가의 구분을 한 3개, 4개 정도로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하는데 우린 지금 2개만 돼 있죠. 굉장히 단순화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좀 휘발유 값 좀 내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비쌉니다. 네, 진짜 고옥탄가 휘발유를 저가에 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옥탄가를 사용해가지고 엔진 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일본에 비해서 고옥탄가를 마음껏 사용하던 미국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전쟁 후반에 옥탄가 100 이상의 연료를 갖다가 생산을 하거든요. 옥탄가 100 이상이 있어요? 네, 옥탄가는 10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산식에 진짜? 따른.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97까지 넣어봤는데 100 이상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저도 97. 모든 게 100이 제일 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100 이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산식상. 근데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엔진은 그 이상 의미 없다. 좋은 옥탄가 연료를 넣어봤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차이가 없겠구나. 좋은 엔진에 그거에 맞는 그 이상 그렇군요. 되는 옥탄가의 연료를 넣어야죠. 그 얘기는 제 차엔 고급 휘발유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군요. 국내 자동차들은 사실 한 92? 90에서 92 정도만 넣으면 되는 정도고요. 일반 휘발유면 그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휘발유 품질이 좋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대략 한 일반 휘발유가 91 그 정도의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벤모나 비모가 한 94 정도. 94 정도니까 그거는 고급 휘발유가 우리나라는 한 96에서 100 정도 옥탄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일반 휘발유랑 고급 휘발유를 반반씩 섞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유용한 좋은 정보. 전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옥탄가의 비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절대 국방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절대 국방권이 이미 그어지기도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1943년 8월에 루즈벨트와 처칠이 캐나다에서 회동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뭔가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뭐 대서양 쪽도 그렇고 태평양 쪽도 그렇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이 군국주의라든가 뭐 파시즘이라든가 맞서서 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끝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퀘벡 회담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사진에 지금 퀘벡이 나오죠. 혹시 좀 이렇게 좀 본 듯하지 않으세요? 어디 뭐 드라마 저기 이런 데서? 아니, 저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여기 아까 거기 방금 전에 앉아 있던 분. 저 원장님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도깨비에 나오는 도깨비 에필로그 맨 마지막에 중간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드라마에서는 거기 이렇게 묘지 이게 있는데 없는데요, 원래는. 그 기념품 안 팝니까? 이렇게 칼 기념품. 그런 걸 없더라고요. 도깨비 때문에 동해에 가서 사진은 찍었는데 야, 퀘벡 가서 사진 찍으시네. 근데 저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답사를 다니는데 사실 저기 갔던 퀘벡 회담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 이렇게 높은 성처럼 생긴 그 호텔이 바로 그 퀘벡 회담이 열렸던 호텔입니다. 그게 호텔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기가 아주 좋은 위치예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시타델 같은 천혜의 요새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저기 있었고 지금 저 호텔 이름이 푸농트약이라고 하는 호텔인데요.
사실 저도 저기서 한번 묵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기서 안 묵으셨어요? 아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냥 제가 딴 데서 묵고. 그래서 저기서 노숙을 하신 거예요? 아, 노숙은 아니고요. 예, 그 옆에 있는 이제 모텔에 가서 잤는데요. 예, 가서 이제 보면서 이제 퀘벡 회담 정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회담이 사실 한국엔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잘 네네네. 모릅니다. 그리고 예. 근데 지금 이 샤또 프롱트낙 호텔인데 네네. 이게 이제 처칠과 루즈벨트가 회동을 했기 때문에 이 스위트룸 이름이 처칠룸 루즈벨트룸이 있는데 네. 원장님이 비싸서 못 갈 정도면 혹시 와 나는 내가 정말 전쟁사 매니아로서 난 저기서는 무조건 1박을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하룻밤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코노미 룸으로 스탠다드 룸으로 했는데도 그때 한 4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디럭스룸 하룻밤에. 40만 원. 예, 제가 보는 건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 조식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조식 있느냐. 플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식 중요합니다. 나 주차 되느냐. 성인 뭐 보통 2, 이런 3만 원 것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기 모였어요. 지금 저 사진이군요. 네, 모였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처칠이 있고 두 명은 누구예요?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캐나다 수상입니다. 캐나다 네. 윌리엄 킹, 네. 그리고 저 장군은 누구예요? 영국에서 파견한 캐나다 총독이죠. 저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얘기하는데 캐나다에서 하니까 캐나다 수상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생각은 저기에 스탈린도 부르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전중회담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이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끝낼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이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안 왔어요. 왜요? 그때 뭐 군사작전이 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루즈벨트 줄다리기 하는 상황. 예, 그러니까 네가 와, 뭐 저는 이런. 그게 좀 핑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전중회담에서 스탈린 불러서 스탈린이 나 못 가, 어디 아파, 나 멀어서 못 가겠어 이런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좀 힘겨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때도 이제 안 왔죠. 원장님 그런 것이 그런 외교가 지금도 자기네 나라로 부르는 쪽이 있고 가는 쪽이 있는 이런 힘다리기가 저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선호하는 데가 러시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얄타. 예. 예, 그래서 얄타도 그렇고요, 테헤란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금방 갈 수 있는 곳. 네네. 카이로만 해도 안 가요, 멀다고. 그러니까 캐나다면 대서양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스탈린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비행기 타는 거 엄청 무서워해요. 대충 열차로 갈 수 있는 네. 사러 가자. 김정은이 베트남을 갔던 이유가 트럼프가 비행기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중국에서 림피아오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 격추될 위험성에 대한 굉장한 이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웬만하면 안 탈라 그래요. 저 야마모토 이소로쿠 격추당했잖아요. 그죠? 왜 자기를 가리키면서 어쨌든 이 작은 사진 한 장에도 정말 역사와 외교의 줄다리기와 이런 힘싸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결국 안 갔고 스탈린이 갔다면 정말 엄청난 회담이 됐을 텐데 일단은 파이브 아이즈의 중역들이 일단 모였네요. 네, 모여가지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저는 이 퀘벡 회담에 대해서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이태리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축국에서 빼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의 전선을 유리하게 가네, 이거에 중요한 얘기가 저기서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를 점령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그 정전협정을 맺고 그게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요 모델이 사실 한국에서 6.25 한국전쟁 53년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그 안에다 평화협정 넣어놓은 모델이 사실 그 모델이에요. 또 하나가 이태리에 대해서 항복을 받으면서 무조건 항복을 받는다. 무조건이에요. 언컨디셔널 이 서렌더를 받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194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무조건 항복 얘기를 합니다. 조건 없다. 네네.
이거 제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싸우다가 두드러 맞고 항복하면 당연히 무조건 항복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왜 항상 앞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멈추는데 요 조건을 들어주면 멈출게라는 제한이 저쪽에서 올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전쟁에서 그건 없다. 그 전의 전쟁들에서 사실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전쟁이 거의 없어요. 네. 항상 조건부 항복 또는 중전으로 끝나지 네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완전히 넉다운 시키겠다는 절대 전쟁으로 가는 그런 전쟁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었던 거죠. 네. 무조건 항복의 시초가 거의 2차 대전 이 시기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그 군국주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자나 아니면 파시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했던 게 독일을 비무장화시키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일단 전체는 아니고요. 네네. 일본과 독일을 무조건 항복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군국주의나 파시즘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이 일단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칠 입장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아카디아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급하지만 미국은 빨리 이거 끝내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끝낼 것이냐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우리도 바이패스 좀 해보자. 일본만 바이패스했냐? 우리도 한번 바이패스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전략지를 해놓고 고립시키는 작전 한번 해보자. 이제 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가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인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핵 문제입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핵을 먼저 개발하고 이걸 생각했던 건 영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칠 답네 어떻게 보면. 이때 처칠이 결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처칠을 괴롭혔던 게 독일의 유보트였거든요. 그렇죠. 유보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참전만 하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거대한 생산 기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얘네가 독일의 기술력을 앞서서 뭔가를 못하는 것 같다. 근데 당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영국하고 독일이었거든요. 특히 영국은 전파 전자 기술, 그다음에 소재 부분에서 거의 넘사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칠이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자체를 전부 다 미국한테 넘겨버리자.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겨간 기술 중에서 뭐가 있냐면 원자탄 기초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영국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100년 장인 가게인데 그렇죠. 저 공장에다가 우리 레시피를 넘기는 거고. 그다음에 제트 엔진 기술도 넘겨주죠. 그다음에 뭐 엔진의 뭐 공기 압축 기술 이런 것도 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 기술. 그다음에 이제 성형 폭약 기술 같은 것도 다 넘겨줍니다. 근데 네. 핵 기술이 영국에 있었다는 거는 원자탄 기초 기술은 영국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튜브 엘로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이제 넘기게 되는 겁니다.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튜브 엘로이에서의 프로젝트 기술이 넘어간 게 어떻게 보면은 맨하탄 프로젝트 기초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리학자로서 말씀드리면은 핵 분열의 원리는 처음에 1930년대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당시에는 독일의 물리학이 세계 최고 순위였으니까요. 오토완이나 이런 분들, 마이트너 같은 분들이 처음 이 현상을 갖다가 발견을 했고, 근데 이분들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유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30년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분들이 영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핵분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영국 정부에게 알려주고, 당연히 영국에서 이런 중요한 기술이 독일에서 먼저 실용화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원자탄 이걸 가동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이 우라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공하고 이걸 폭탄으로 만들고 실험하고 하는, 그걸 동원하는 게 당시 유보트에서 계속 물자가 격침되고 있던 영국 입장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국내에서 이걸 하기엔 역부족이다 해서 미국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있지만 핵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위험하게 되면 굉장히 큰 범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핵실험 관련돼서 땅덩이도 미국이 넓고 이렇게 하니까 대영 제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딴데 가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1964년에 중국에서 핵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앞에서 그걸 보고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지 않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 보면 전술핵 실험할 때. 뭐 핵 바추카 이런 거 많습니다. 사람이 쏘는 거. 사람이 쏴요 핵을?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포병도 그러니까 많고. 만약에 그때 냉전 시대 때 50년대, 60년대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마구 핵을 쏘려고 했었어요. 야, 난리 날 뻔했네 진짜. 그런 회담을 그럼 또 왜 캐나다에서 하느냐? 캐나다가 사실은 핵무기 연료들이 있는데 연료가 있어요? 네. 자원들이 그러니까 있죠. 우라늄이 있고 중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수가 뭐예요? 이제 사실은 이 저희가 이 그럼 설명을 좀. 네, 중수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은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H2O지 않습니까, 네. 물이? 수소는 우리가 옛날 화학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 양성자 하나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 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중수소는 이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 플러스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이런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을 갖다가 중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자핵 반응을 시키면은 거기서 중성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이 중성자들이 그냥 튀어나오면은 이게 주변에 계속 다른 원자핵에 부딪혀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갖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원자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게 원자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중수와 흑연이에요. 그게 그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니 근데 근데 중수라 그러면 중수 무거운 물입니다. 무거운 이해는 물. 되잖아요. 이제는 이해는 되잖아요. 중수는 마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진짜 이신연수인데. 마시면 안 돼요? 왠지 더 좋을 것 같은데 몸에. 중수는 그거 먹는다고 해서 큰 지장은 문제 없는데 없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라늄 좋은 거 아닌가요 몸에? 그렇진 않고요. 뭐가 좀 건강에 더 좋을 건 들어가서 없으니까. 중수를 먹으면 몸을 안정시켜주나?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수를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나요? 그러면은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잠깐 우리 더맨더머 같은 저희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중수는 얼마나 비싸요? 요즘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물값에 비하면은 뭐 몇백만 배는 한다고 보셔야죠. 몇백만 배요? 이게 중수가 자연계 속에도 존재하는데 자연계 속에서 이 중수소에 존재하는 양이라는 게 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물 중에서 요만큼을 갖다가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건데 걸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수 탈취 작전이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수밖에 없다. 이걸 감속할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중수 생산 공장이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노르웨이에 있는 이유는 노르웨이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 수력 전기가 싼 게 많이 있잖아요. 중수를 뽑아내기가 좋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생산한 중수를 갖다가 독일에서는 이 원자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생산된 중수를 딱 이제 독일로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걸 영국에서 딱 캐치하고서 레지스탕스와 이제 특수부대를 이용을 해서 그 침몰시켜 재미있는 버립니다. 이야기는 요 이야기가 나오는 역전다방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캐나다에서 이 우라늄하고 중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담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좀 얄미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그럼 해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 논의된 게 일본이 빨리 패망은 해야 되지만 일본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근데 독일에 대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 같은 유럽에는 안 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레이시즘, 인종차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그게 하나 제가 굉장히 좀 얄미운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얄미운 게 미국이 지금 영국한테 기술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안 줘요 기술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쉽게 말해서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뭐 이전에 뭐 우리 형님이 한 건 난 몰라 하고 안 줄 수는 그건 있겠지만 루즈벨트 약속이고 네. 지금 사진을 보면 약간 그게 느껴져. 루즈벨트는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처칠은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대부분 루즈벨트 말고 다 눈을 깔고 있잖아요. 그 루즈벨트가 제일 여유가 있어.
이제 그거에 반기를 든 일부 과학자들이 또 유명한 스파이 사건들을 전후에 일으키죠. 그 이야기도 저희가 나중에 역전다방에서 하시죠. 네.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냉전 시대 아주 중요한. 그러면 영국은 사실 뭐 물론 당연히 피해를 입고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미국한테 엄청난 것도 다 넘겨줬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술을 또 넘겨줘요. 어떤 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리핀 해전에서 잡혀요. 필리핀 해전에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 사진으로 보면은 야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사진은 뭐 묘지 같아요. 그거 줄 맞추는 것도 참 신기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일에 한 척꼴로 나옵니다. 항공모함이. 그리고 핵심에는 바로 SX급 항공모함이 이제 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문서가 NSC-68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를 더 살릴 것이다. 근데 이 문서를 딱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